네, 박 전 대통령 퇴원을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퇴원을 했고요. 5년 만에 국민 앞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는 짤막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짧은 메시지였지만 만감은 교차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면의 가장 큰 이유가 건강 문제였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일지라도 전직 대통령이 나이가 이제 연세가 70이 넘은 상황에서 4년 9개월 동안 수감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4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말 입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수감된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건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얼마나 건강이 사실 악화됐으면 그때 사면 당시의 어떤 과정을 보면 아주 긴급히 사면이 이루어진 걸로 많은 후일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과 관련된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든 뭐 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든 다 포함해서 나의 건강을 염려해 준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러니까 대국민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언급을 하고, 그러나 여타 또 기자의 질문들이 거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혹시나 또 이렇게 그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또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 앞에서의 어떤 메시지는 물론 이따 이 사저에서의 메시지를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압축된 어떤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네. 일단 수감 중에는 병원에서 휠체어 탄 그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병원을 나설 때는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표정도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예, 일단 그때 뭐 그 휠체어 탄 모습은 일단 휠체어 자체가 조금 이제 안 좋을 때 타는 거기도 하지만은 낯빛이 좀 많이 안 좋기는 했어요. 오늘은 이제 화장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은 확실히 편안해진 모습 이게 이제 보였고, 머리 숱이 조금 빠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편안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건강을 많이 치유를 하셨는지, 왜냐면 우울증이 왔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좀 상황이 약간 안 좋았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확실히 마음에도 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5년 만에 국민 앞에 인사드린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짤막한 메시지만 남겼는데 대구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대구에서는 그래도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이기도 하고 또 사전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곳 아니겠습니까? 1998년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2012년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자신을 계속 정치적인 어떤 그 뒷받침이 되어 주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그 정치적인 해석
해석 때문에라도 조심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죠. 귀향. 그러니까 70년 만에 귀향이라고 어느 언론에서는 그 보도를 하던데, 네. 즉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지역구로서 뭐 귀향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을 길러준 또 키워준 그런 그 정치적인 고향에서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착을 하는 소회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어떤 짧은 메시지보다는 많은 함의가 담긴 그런 메시지가 사자 앞에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대구 사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많이 몰려 있고요. 또 네. 박근혜를 연달아 외치기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메시지를 낼 경우에 파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메시지 정도로 아마 그치지,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뭐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을 언급을 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치인 박근혜에서 자연인 박근혜로 좀 돌아가는 과정으로 크게 보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는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바라거나 해석을 하시려는 분들이 예.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정도는 선을 좀 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퇴원 이후에 대구로 내려가는 점, 그리고 오늘 퇴원 직후에 또 아버지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또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또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지금 평론가님 말씀과 저는 일치되는 게 오늘의 이 그 언론 보도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마무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어떤 상황이 전직 대통령의 비극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비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초유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말미암은 건 사실 국론이 분열되고 또 지금 5년 동안의 어떤 갈등이 거기서부터 사실 배태된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이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때도 국민 통합을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점이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갈등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사면의 아픔을, 그러니까 탄핵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안착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사실 미워했거나 또는 그 반대했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간의 어떤 진영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또다시 그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어떤 그 정치인들이 만약 있어서 나의 이름을 거론해달라 또는 내 세력을 우선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경쟁을 벌이게 되면 사실 오늘의 어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큰 의미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현충원의 의미도 크게 이렇게 또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가 삼성동에 있을 땐 사실 가깝잖아요. 현충원은 부모가 묻힌 안정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언제든 갈 수 예. 있지만 이제 대구에 내려가면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예. 때문에 대구에 이제 내려갑니다라고 부모님한테 마지막은 표현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예. 인사를 하는 예. 그런 자리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해석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사면의 의미를 훼손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어떤 좀 전에 어떤 메시지도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2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는 옥중 편지 통해서 예.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합쳐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통합의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 그때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거는 소위 말하는 해석 투쟁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바깥에서 박근혜의 마음이 우리에 있다. 뭐 여러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였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 뜻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라는 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굉장히 해석들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나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관된 거는 정치에는 깊숙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겠다. 뭐 지금 메시지들이 다 그랬잖아요. 염려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지지자들이 큰 힘이 된다 이런 메시지였지. 특정 정치인의 이제 이름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래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예. 보면 통합 물론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뭐 좀 불편해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름답게 은퇴한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노년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신 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의 통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지난 6년 전에 2016년이니까 벌써 6년이 흘렀더라고요. 지난 6년 전에 구속 전에 발표했던 대국민 메시지가 직전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제 한 해 지나서 3월 10일에 이제 파면이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대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네. 참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법적 문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비슷한 어떤 그런 흐름이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취임식 때는 못 불렀어요. 아, 그렇군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예. 그때 그 마무리가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연회가 7월 달 당시 98년도인가요? 7월 달에 전직 대통령 그 이 부부를 초청을 해서 연회를 열었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DJ 대통령 시절이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DJ 김대중 대통령이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예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좀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사면이 좀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서 취임식까지 2개월 남았는데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예우를 하든 안 하든 취임식에 초청을 한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직 대통령이다 아니다를 뛰어넘어서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강행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특검팀의 이제 팀장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두 사람 이 관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취임식 전에 당선인이 대구 사저를 방문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건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지금 그 어제 밤부터 뭐 단독자 붙여가지고 막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뭐 헬기를 타고 지금 대구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당선인이 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조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도 하고 좀 만나고 싶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30년 구형하는데 이제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걸 하진 않았지만은 수사를 하진 않았지만은 팀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졌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박 계열의 강성분들한테는 좀 앙금으로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 국민 대통합 자원 그리고 정권은 이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만나실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앙금이 좀 있을까요? 그 앙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거의 이제는 조금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정이나 그런데 다만 이게 여기에 만나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치적 해석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만나는 시점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 만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 이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해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대통령하고는 앙금이 쌓여 있고 그 전 대통령하고 만나면 이건 뭐 보수 결집의 신호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바람은 만나시는 건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먼저 만나시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네. 대통령을 만나시는 게 좀 여러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순서도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만남에 대한 어떤 보도도 나오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만남이. 지금 인수위라는 게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4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이 집무실 이전 문제의 가장 핵심이 민생이 급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생이 굉장히 급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고 코로나19도 급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급하고 모든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만나도 될 일을 굳이 이 퇴원하자마자 그 만남을 위해서 대구에 내려가서 직접 만난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에 민생 현장을 어차피 좀 돌아본다고 하니까 그 김에 만나지 않을까 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예, 이야기가 예. 자연스러운 만남, 예.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어떤 일정 속에서 들르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 취임식을 만약에 그 초청을 강하게 하겠다 하면 예방하고 또 취임식까지 이건 너무 과공 비례 아니냐. 그래서 취임식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예방은 미루는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저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탄핵이 돼서 예우 대부분은 지금 박탈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신변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에 준해서 지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 인력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붙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지금 저렇게 지지자들이 많고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을 텐데 이거를 완벽하게 조금 뭐 이렇게 경우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집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좀 부지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거는 크게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적으로 지금 가족이 없으세요. 예. 혼자 지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조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생활에서의 조력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생활 뭐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이 해결할 문제지만은 그런 것들도 아마 지지자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지 이것도 관심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취임 전에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선물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는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를 두고요.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지명이 당선인 측에 선물이 될 줄 알았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할 때도 사실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예.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이 선물이 좋아서 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 선물을 진짜로 좋아할 때 그것이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자체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양측의 입장을 보면 청와대 측 입장은 이거예요. 이창용 IMF 국장 같은 경우
사실상 언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언급을 했을 때 굳이 반대하지 않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not best든 excellent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 반대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 수용하는 어떤 태도 아니었느냐. 그런 사람 중에 뭐 임기가 지금 하는 총재가 끝나니까 바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걸 했다. 이건 선물이다라는 게 청와대 측 주장이고 국민의힘 얘기는 아니 여러 이야기 중에 지나가는 어떤 얘기로 이렇게 이 타진 의사를 타진한 것에 불과하지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타진과 수렴은 굉장히 다르죠. 타진하는 거는 이게 어때 저게 어때 하는 게 타진이고 수렴하는 건 이게 여러 당신 생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하자. 이게 수렴이고.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타진만 했지 수렴한 건 아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수렴하고 다 동의한 것처럼 지금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양쪽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석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문제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고 10분 전에 이 사람 어떻냐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걸 가지고 협의했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주장인데요. 이 차이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참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예. 이 과정을 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사권이라는 것을 보고 원론적으로 좁혀지지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인사권은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는 그런 거 협의는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이 인물들에서 비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를 최대치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보는 거는 우리랑 임기 5년 중에 4년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인선을 해줘야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도 다른 방송에 오전에 나왔지만은 추천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해 주는 거 뭐 이런 거가 협의 정도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 해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데 이거를 좁힐 수가 있을지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지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 막 계속 있잖아요. 이거를 좁힐 수 없다라면은 이 갈등은 오래 가겠다. 결국은 뭘 주고받느냐 기싸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주고받느냐보다는 일단은 이 인사권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감정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당선인 측에서 계속 이제 소통의 시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든 예시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중궁궐에 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한다고 하면서 사직동팀의 민간인 사찰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게 오해와 감정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얘기를 해도 이제는 서로 이제 그 연인들이 약간 싸웠을 때 이렇거든요. 섣불리 화해하게 시도하고 시그널을 보내도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냉각기를 원래 이런 거는 갖는 게 일반적인데 정치권에서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 냉각기를 갖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서로 관계가 냉랭한 이 근본적인 원인의 발견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감사위원 문제도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감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인사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감사위원일 것 같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는 총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감사위원이 왜 중요해? 감사위원은 어차피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감찰하고 감사하는 기관이잖아. 근데 하는 총재는 경제의 하나의 어떤 축이로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는 총재야말로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그 정권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독립적으로 사실 이 거리를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수장이기 때문에 꼭 그 정부의 어떤 이 경제 정책과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이
이 사실 임명을 하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국익을 생각을 하고 국가의 어떤 환유를 생각하는 인사여야 돼요. 예. 그런데 감사위원은 좀 다르죠. 현재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어떠한 감사위원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즉 7명 전체 감사위원장 포함해서 이 감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3명이 현 정부적 인사예요. 그런데 지금 2명이 공석인데 한 명이라도 현 정부에 가까운 사람이 되면 4대 3이 돼서 지금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 정부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어떤 비토권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게 현 지금 당선 측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불쾌함을 또 언론에 공개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국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뭐 골든타임 이미 지난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번 주 안에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이번 주 안에는 힘든데 뭐 이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만약 이를테면은 진짜 모든 의제를 아젠다를 다 내려놓고 일단 만나자 뭐 이런 극적 타결 합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일요일 점심에 그냥 일단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게는 난망하다, 약간 난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너무 피로합니다. 예. 이게 불안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일단은 좀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톱다운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씩 의제가 잘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톱다운 방식이 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뭐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이 워낙에 팽팽해서 이제 통이동 시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통이동에 안 되면 내가 간이 침대 하나 놓고 생활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 문제도 있고 복잡해지면 내가 간이 침대 놓고 생활하고 서초동 뭐 자택에서 뭐 출퇴근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간이 침대 얘기까지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이 취임식 전날까지 안 되면 예. 어쩔 수 없이 통이동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지금 표현된 한 대로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니면 아예 진짜 이 통이동의 숙소를 아예 마련하는 거 둘 다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서초동은 아무리 주민들이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그 공간들을 전부 다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 됩니까? 3, 4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민들 불편을 생각을 해서라도 숙소 지금 뭐 간이 침대를 놓겠다 하지만 간이 침대 역시 통이동 사무실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간이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사실은 거의 희박할 정도로 좁아요. 그런가요? 4층 건물이고 거기에 이제 경제 1분과 2분과도 다 이 통이동 사무실에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예. 분과다 해서 그러면 하다못해 기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앞에 천막을 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간이 침대를 놓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뭐 소파 같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결기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예. 간이 침대까지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비상 상황으로 예.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통이동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짚어봤던 이런 현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뭐 의지를 밝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집으로 대통령까지 오신 분이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나 이거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 하다가 좌천됐고 그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신념 뭐 아니면 이걸 뭐 고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를테면 추미애 장관하고의 갈등 결국 끝까지 버텨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신념 아니면 고집이 있는 스타일인 거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약간 고민인데 지금까지 뭐 공약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는 정보조직법 개편해야 되고 민주당과의 뭐 이를테면 협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당선인이 그래도 온전 지금 뭐 물론 청와대하고 갈등이 있지만 온전히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이 용산으로 이전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소통 대통령 이런 상징성 같은 거를 조금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전국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전에 이정훈 평론가님이 간이 침대 놓을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통이동이 좀 이렇게 좁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을 위해서 천막이 앞에 쳐졌습니다. 프레스 다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 프레스 다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진짜로 한 번도 혼밥 안 하셨어요? 이번에 당선되신 뒤로는?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고. 써니랑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좀 나눠주고 같이 먹어요. 대표님과도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은 아침을 안 먹어서. 그때 요리나 이런 거는 하시나요? 요새는 아침에 좀 하죠. 아침에도?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아침부터. 누룽지도 끓이고.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기서 올까? 여기서? 좋아요. 여기 근데 그걸 끓일 수 있는 시설이 될라나 모르겠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네, 이거 기사가 많이 나서요. 네. 김치찌개는 기자들한테 한번 꼭 끓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리왕 윤석열 뭐 이런 타이틀이 좀 붙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뭐 계란말이 잘한다. 뭐 그 전에는 예전에 장제원 의원이 가서 계란 2개 그 라면 끓일 때 넣는 거에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요리와 관련해서는 키워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제 정말 요리 좋아하고 잘 먹는 것도 잘 드시고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소통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소탈해 보이고 저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형식적인 소통 저런 뭐 이렇게 친근한 소통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치찌개는 아주 많이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독을 한다고 하셔서 직접 끓이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분들을 감독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소탈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 초반에는 또 이런 소탈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것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왜 저 청와대에서 다 재킷 벗고 예.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그 커피, 예,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테이크아웃 커피 산책했죠. 들고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회의 같이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때 신선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을 잘하면서 일의 성과를 내면서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어떤 이 보완적인 모습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의 칼국수 처음에 칼국수 드시면서 우리가 경제는 아닌데 난 뭐 밀가루도 좋아하니까 칼국수 먹겠다. 그리고 손님들이 없을 때도 언제나 칼국수를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실정들이 거듭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갈비찜을 먹어도 좋으니까 일만 잘해라. 예. 이렇게 되거든요. 칼국수를 먹는 예.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보들 모두가 사실은 미담이 되는 건 처음 시작일 뿐이지 이 가장 중요한 건 예. 얼만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일, 성과 그리고 소통 이런 예. 것들이 계속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일을 잘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총리 지금 누가 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핵관으로 불리죠.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까지 하는 건 좀 과욕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도마 위에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약간 견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이게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를 모르고 하셨을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이 총리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 뭐 요 자리 욕심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총리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행보가 가능성이 있고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내에서 약간의 견제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어떤 과거의 인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게 안 끝났거든요. 이 정당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만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국민의당하고도 갈등이 생겨버리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시끄럽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톤 다운이 되기는 될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오후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이제 합당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논의가 잘 진행될지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보류였어요. 왜 보류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당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인수위원장 아니면 인수위의 뭐 정무위 간사 아니면 대변인 전부 다 그 국회의원 3분밖에 없지만 한 분은 또 제명해달라 탈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카운터파트가 못 나오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수위 출범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합당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문제가 있으려면 선거 끝나자마자 사실은 문제가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그 협상을 하든 아니면 충돌을 하든 하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미 인수위 다 출범하고 전부 다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이 인수위원장으로 이 정부에 한 발 들여나갖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당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 줄다리기를 하거나 부딪힌다? 마음이 더 급한 쪽은 어디예요 지금? 저는 국민의당 쪽이 조금 더 사실 뭐 마음이 급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느긋한 거는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뭐 그 선거 공천 뭐 룰 다 만들어 놓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 이미 스타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